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재치 있는 길귀로 많은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 술 타령인데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우려낸 차의 깊은 맛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다움의 따뜻한 정서를 유쾌한 수다와 글로 풀어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소야스님 신천희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이 나는 14살 중이다라는 타이틀인데, 14살이 아닌 것 같은데. 늙어 보이죠? 네. 제가 7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14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중이잖아요. 아, 중이다. 네. 제가 중이니까 14살이죠. 아, 그래서 14살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재치 있으시네요. 네.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 스님은 뭐라고 하나요? 승복, 회색의 승복을 예. 입고 오지 않나요? 오늘은 승복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입죠. 네. 근데 승복이란 게 스님이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고 네. 스님이 입은 옷이 승복이에요. 네. 이 칠해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옷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이 스님으로서의 어떤 정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나는 승복을 입고 온 거다. 학생이 네. 학생복 안 입으면 학생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학생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초반부터 저희가 몇 가지 배울 점들이 많네요. 아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야 스님의 작업 공간이자 수행처에 소야 글과목이라는 돌간판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좀 섬뜩하기도 하고 글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인기 있던 책이 있었는데 복일도에서 온 편지라고 네네. 그 책을 쓴 강재윤 작가가 있어요. 네네. 해남에 살고 있는데 그 강재윤 선생이 제 책을 아마 감명 깊게 읽었었나 봐요. 여러 권을. 네. 근데 어느 날 만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야 스님은 글과목을 지어놓고 가둬놓고 글만 쓰게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 글과목이 생겼습니다. 아, 그때부터 글을 잘 쓰셨으니까. 잘 썼다기보다는 네. 그 사람 취향에 맞았겠죠. 네. 이 소야 스님이 글 쓰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가둬놓고 글만 써야 된다. 좋은 걸 많이 쓰라 그런 얘기죠. 네. 어떻게 그 비석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줬죠.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글을 쓰게 됐고요. 그래요. 네. 네. 원래는 시를 쓰셨던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시를 썼었죠. 네. 근데 어떤 계기로 동시 또 동화를 쓰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예전에 시를 보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 감성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 감성이 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살인데 네. 시를 쓰려니까 자꾸 무리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 글로 바꾸자 해서 90년 초부터 바꿨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 인성이 굉장히 변해가는 시점이었어요. 네. 우리는 대가족 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조부를 모시고 네. 살았기 때문에 인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네. 핵가족이 되면서 아이들의 인성이 정말 고갈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인성을 위해서 내가 글로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아이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글로써 여러 가지 동화로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른들은 자성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러나 아이들한테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건 무리죠. 네. 그래서 아이들 마음은 스스로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글로써 아이들 마음을 닦아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일종의 포교죠. 네. 근데 어른이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해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괜찮았나요? 아니요, 제가 아이들을 잘 몰라가지고 네.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곳에 방을 얻어서 3년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노는 모습만 지켜보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서 같이 놀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모르잖아요. 제가 산에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의 심성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아이들은 또 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3년을 살았죠. 뭐 하고 좀 노셨습니까,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네. 씨름도 하고 철봉도 하고 많이 뒹굴었죠. 다가오든가요, 아이들이?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네. 우리 부모들이 자녀한테 같이 놀아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절대 쾌감을 못 느낍니다. 같이 놀아야 됩니다. 놀아주는 게 놀아줄게가 아니고 아니라, 같이 놀아야 됩니다. 저는 같이 놀았기 때문에 아이가 된 거죠. 아, 거부감이 없죠,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괴롭히든 웃기든 해서 아이하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자꾸. 네. 아무튼 아까 그 글로써 이제 포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너도 나도 이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자 뭐 이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스님이잖아요. 네.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불교가 잘못된 게 불교는 어떤 뭐 가톨릭이나 저 개신교처럼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닦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아이들도 태어날 때는 명경무헌이라 맑은 거울에 흔적이 없듯이 본성을 그대로 깨끗하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라면서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든 것을 닦아주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겠죠. 그래서 제가 포교의 일환으로 맑은 글을 써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닦는,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책을 또 내셨고 또 그 책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또 읽고 있잖아요. 예.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스님께서는 뜻하시는 포교를 이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포교였죠. 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명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나는 목마르다 이런 아니요. 뜻입니까? 목마르다가 아니라 네. 두 개의 목표 중에 아직 하나는 한참 갈 날이 남았다. 아, 예. 그 시인의 사명감을 실천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떤 시인의 사명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예. 예, 그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뭐 포교 활동을 벌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만족한다. 예, 만족한다고 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생을 반추해 보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20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들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저는 반대예요. 어, 20살로 돌아갔을 경우 지금처럼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제가 마음먹었던 네. 남들보다 조금만 착하게 살자는 그걸 실천해왔고 네.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20살로 돌아갔을 때 그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뭐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게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돼요. 네. 모방에서 시작되지만은 자기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예술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이들 글을 쓰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성공을 했어요. 네. 이를테면 시를 놓고 제 이름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는 소야 신천의 시야 하고 알 수 있게 독특한 시를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성공을 거뒀다고 감히 절반 정도의 성공을 자부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인생의 승리도 조만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인의 사명감은 끝이 없는 거라 그 방송인이나 뭐 언론인이나 그 네. 사명감은 시인의 사명감과 같은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그래요? 예. 그 아까 뭐 시인의 사명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예.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시인의 사명감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시인의 사명감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네. 그것을 찾아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네. 시 한 편을 읽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걸 찾아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인이나 언론인이나 방송인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 멀리 있는 거, 어디 막 숨어 있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죠. 가까이 있는데도 간과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시 중에 그 우산은 알고 있다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우산은 알고 있다.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산을 쓰면 내 어깨가 다 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우산을 같이 쓰면 그 친구 어깨가 다 젖는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차이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우산을 썼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 비를 안 맞추려고 이렇게 쓰니까 내 어깨가 다 젖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미운 놈 뭔 우산을 씌워줘 하고 내가 많이 쓰고 이 친구 어깨가 젖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산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시인의 사명감이에요. 하긴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부단히 그렇죠. 더 노력을 하거든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명감이 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뭐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더군다나 시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창의성이란 것은 네, 발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을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돼요. 네, 시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써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발상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련하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달팽이가 이 더듬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곤충들이. 네네, 이 시인도 이 더듬이가 필요한 거죠. 네, 글감을 찾아내는, 발상을 찾아내는 이 더듬이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스님들이 이제 화두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예. 늘 칼날처럼 깨어있다는 그런 스님들이 시선에도 유리한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다르죠. 한 생각 더 깊이 생각하고 네. 의심을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의심이란 게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이런 의심이 아니고 네. 자, 내가 그 108화두 중에 부모 미생전 화두가 있어요. 예. 지금은 난데 나 예전에 나는 뭐지? 엄마 뱃속에 태아했어. 태아 이전에는 뭐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해더가면서 네. 화두를 타파해 더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잖아요. 예. 근데 스님은 거기에서 한 생각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걸 많이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사물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끝없이 달고 다는 작업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네. 좀 달리하는 달리하죠. 그런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는 일반인들도 거죠. 그런 연습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창의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낸 책들 가운데 그 초등학교 4학년이 꼭 읽어야 하는 그 필독 도서가 예.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꽝포 아니야요 남북 공동초등학교예요. 책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그 꽝포라는 게 북한 말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꽝포가 거짓말, 순 우리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북 공동초등학교 이런 글이에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예.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저 알림판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한 구절이 딱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 휴전선을 허물어야 땅 위에 휴전선을 허물 수 있다.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제가 발상을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래 마음의 휴전선을 먼저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쓰게 된 동화인데요. 비무장지대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겨요. 그럼 거기에 북한 아이들 절반, 남한 아이들 절반이 다니고 선생님들도 북한 선생님 절반, 남한 선생님 절반이 근무를 하게 돼요. 비무장지대. 예. 이제 동화죠. 예, 동화죠. 네. 그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 동화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9월 학기고 우리는 3월 학기예요. 학기부터 달라요. 네. 그래서 학제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시범 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꾸렸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주제 자체가 그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라고도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꼭 읽어야 할 필독 도서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책에서 흔히 보통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을 개입시키면 네. 이념을 따져요.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념 전혀 배제했습니다. 이념적인 걸 배제하고 예. 제 책머리에 지금은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머릿글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 책이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 적십자에 청권이 갔습니다. 예. 이념을 전혀 안 건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함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북한과 남한에 동등시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북한의 꽃제비 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했더니 북한 적십자사에서 네. 북한도 부자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랬어 이렇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북한에서도 그 남한에서 만들어진 책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좀 고무적인 예, 그렇죠.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네요. 아마 드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소재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게 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해죠. 지난해 대한극장과 전국 극장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상영이 됐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좀 어떤 반응을 그 보이던가요? 이제 아무래도 가족 영화니까 예. 그 뭐 성인용이 아니고 어린이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예. 그렇게 뭡니까 부산의 저 국제시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네.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생활상을 알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죠. 그래요. 그리고 그 동화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름 방학이 됐는데 남한 어린이들이 북한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예.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해요. 예.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동화를 읽고 그 충북 정평에 계신 그 교장 선생님이 예.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남북한 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오. 해가지고 북한 측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나고 제3국에서 137번 정도 예.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예. 거의 실제로 했어요? 네, 예. 거의 실현 단계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완전히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순조로웠더라면 지금쯤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만약에 실현됐다고 하면은 뭔가 좀 이 관계 개선에 좀 활로를 틀 수 있는 그러죠. 또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네요. 그랬다면 굉장히 어른 싸움을 아이가 순화시키잖아요. 네. 그렇듯이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난 2010년에는 한국을 빛낸 사람들의 아동 문학 부문의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대상까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게 동요입니다. 네. 우리들은 개구쟁이. 예.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시고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환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현실적이지만 아이들은 환상 속에 살아요. 예. 예, 그 아이들의 환상을 조금 건드린 부분인데요. 불러보면 종이 비행기 타고서 달 날아갈까 나뭇잎에 띄워서 바다를 건널까 이런 노래예요. 이게 네. 이제 세계 국제 개구쟁이 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27개국 정도가 참여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공모를 한 이 작품인데 네. 언젠가 그 중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암자에 손님이 왔어요. 예. 그런데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애가 부른대요, 그 노래를. 우와.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네. 그 중국 그 손님의 애가 개구쟁이 대회로 왔다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중국말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웠죠. 정말 이 문학에는 정말 시대와 이 국경의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없죠. 그게 27개국에 번역돼 나갔으니까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노래보다 더 인기 있는 노래가 제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울산 MBC에 사는 서덕출 동요제. 네. 그래서 대상 받은 뚱보새란 노래가 있어요. 뚱보새. 예. 그 노래는 또 어떤 노래? 뚱뚱한 사람들 새인데. 네. 아니 이게 동요인데 네. 아이들이 불러야 하는데 어른 합창단들이 더 많이 불러요. 제가 어느 날 창밖을 탁 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나무까지 앉아서 낭창낭창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또 이쪽 가서 또 낭창낭창 해요. 네. 아, 저거 참새가 몸무게를 재는구나. 또 그걸 보고 그렇게 네, 몸무게를 생각하셨어요? 재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노래 가사가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네.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났을까봐 네.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이런 노래예요. 아,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 뚱뚱한 사람들이 중간에 나와서 막 먹을 걸 먹으면서 노래를 해요. 네. 그게 재미있으니까 이 어른들 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불러요. 재밌네요. 예. 야, 아니, 전 참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들까지 이렇게 공감하는 그 노래와 시와 문학 작품을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고뇌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냥 시는 뭐 한 편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발상을 했을 때 그걸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글이 써지죠.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관찰력도 있어야 그럼요. 되고, 네. 예,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꼭 이렇게 낭창거리는 걸 저울로 본다는 게 쉽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예. 야,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냥 그런갑다. 하고 참새가 놀고 있구나. 놀고 있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그걸 또 저울을 잰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네요. 그 동료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요. 네. 많이 불리고 있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는 동요였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으면 따라 부를 것 같아요. 동요하고 같이 쉬워요. 이렇게.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요? 견진까지 받았는데 네. 미카엘이에요. 세례명이 미카엘. 예. 그래서 지금 아시는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저보고 미카엘 스님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퍼포먼스 해설가입니다. 퍼포먼스 해설가. 일단 제 걸 안 챙깁니다. 우리 제가 좋자고 하는 겁니다. 작은 규모지만은 그 부모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